이 환자 차트 왜 이래? 제대로 된 간호사가 없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하다고 다야? 환자보다 내가 더 중요해. 이 병원 곧 내 거니까 잘 좀 하라고.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들의 약혼자란 말인가? 안녕하세요. 달빛 시니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완벽한 예비 며느리라 믿었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병원장 이준혁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이준혁은 병원장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8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원만은 달랐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앰뷸런스가 들어서고 야간 근무조가 복도를 오갔습니다. 생명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는 걸 그는 30년 넘게 목격해왔습니다. 아버지, 문이 열리고 아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느슨한 티셔츠 차림이었던 아들이 오늘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앉아라. 준혁은 커피를 권했습니다. 도연은 잔을 받아들고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잔 손잡이를 두드렸습니다. 긴장했을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저 약혼하기로 했습니다. 준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32살인 아들이 결혼을 결심했다는 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축하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냐? 박서린 선생님입니다. 신경과 전문이에요. 준혁은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이미 논문 10여 편을 발표한 천재 의사, 해외 학회에서도 주목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같구나.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버지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일주일 후 준혁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박서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긴 생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미소는 계산된 듯 정확히 3초간 유지되었습니다. 준혁은 그 미소를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병원장님. 서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손짓은 우아했습니다. 식사 내내 그녀는 의학 이야기, 병원 경영, 미래 계획에 대해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서린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환자들도 다들 좋아하고요. 서린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에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준혁은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포크를 드는 각도, 눈을 마주치는 타이밍, 대답의 길이, 모든 것이 교과서처럼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연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서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장님, 저는 도연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도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이상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계산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사랑은 중요하지요. 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장 너머로 아내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는 늘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여보,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눈빛은 거짓말하지 못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혁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병원 인트라넷에 접속해 박서린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그녀의 이력이 떴습니다. 학력, 경력, 논문 목록 모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했던 이전 병원에서의 평가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그 병원의 부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원장. 나야. 이준혁 1세. 아, 준혁. 무슨 일이야? 자네 병원에서 근무했었던 박서린이라는 의사 기억하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 선생 실력은 뛰어났지. 하지만 인성은 좀 문제가 있었어. 간호사들이랑 자주 충돌했고 후배들한테도 심했지. 결국 조용히 사직서 냈어. 준혁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은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병원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나를 청소 용역 직원으로 등록해주게. 팀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병원장님께서요. 병원 현장을 직접 보고 싶네. 일주일 정도만 하지만 비밀로 해주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팀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이준혁은 남색 청소복을 입고 병원 지하 휴게실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작업복, 명찰 대신 이름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그는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지나가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혁은 신경과 병동 복도를 지나다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 실수를 해? 간호사 자격도 없는 거 아냐?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박서린이었습니다. 준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서리를 떨어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하다고 다야? 다음엔 네가 책임져. 서리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간호사는 그 자리에 남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쥔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들의 약혼자란 말인가?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그는 진실을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하얀 가운 아래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말입니다. 복도 끝에서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엔 이미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이준혁은 청소 직원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58년을 살며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야간 근무조만 남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밀대를 들고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기가 바닥에 스며들며 희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신경과 병동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고하세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이 청소 직원으로 변장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준혁은 관찰했습니다. 박서리는 오전 8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다른 의사들과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미소는 완벽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환자 회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설명했고 환자들은 그녀를 신뢰하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준혁은 잠시 의심했습니다. 어쩌면 친구의 말이 과장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지나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서린의 목소리가 간호사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준혁은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청소도구를 들고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차트를 잘못. 잘못? 이건 잘못이 아니라 무능이야. 서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서린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 환자가 아니라 내 평가에 문제 생기는 거 알아? 간호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녀가 복도로 나오자 준혁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서린은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녀의 시야에 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간호사실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책상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준혁은 더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 서린은 인턴 의사를 질책했습니다. 이 정도 진단도 못 내려? 의대는 왜 간 거야? 인턴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린에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밀대를 꽉 쥐었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준혁은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차례로 들어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 직원이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 일 생각보다 고되거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경과 분위기가 좀 이상하던데요. 여성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서린 선생님 말씀이시죠? 그분 오시고 나서 다들 힘들어해요. 특히 간호사들이요. 왜요? 말투가 너무 세요. 실력은 뛰어나다는데 사람 대하는 게 좀 그래요. 여성 직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준혁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 10시 신경과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복도를 청소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당직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정말 못 참겠어요. 한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참아야지. 어쩌겠어. 그분 곧 병원장 며느리 될 사람이야. 하지만 너무해요. 오늘도 환자 보호자 앞에서 저한테.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문 옆 그림자 속에 섰습니다. 기직 알아봐. 나도 그럴 생각이야. 준혁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한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준혁은 재빨리 밀대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박서린이 서류 뭉치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당직실 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님들, 내일 아침 회진 준비 제대로 해놓으세요. 오늘처럼 실수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복도를 나오다 준혁과 어깨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대걸레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부딪힌 어깨를 툭툭 털어내며 바닥에 떨어진 대걸레를 발로 찬 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들렸습니다. 아, 더러워. 청소 직원까지 왜 이 시간에 있는 거야, 짜증나게. 관리가 왜 이 모양이야?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사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 직원들 면담 기록 좀 보내주게. 특히 신경과 관련. 알겠습니다. 병원장님. 1시간 후 준혁의 이메일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난 석 달간의 면담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신경과 근무 환경 개선 요청, 담당 의사와의 의사소통 문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휴직 고려. 준혁은 화면을 내렸습니다.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두 박서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조직 전체의 문제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까?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5째 날 아침 준혁은 아들 도연을 만났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였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마시며 행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예식장 계약하기로 했어요. 준혁은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서린 씨와 일하는 직원들 만나본 적 있니? 도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직원들요? 아니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준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진실을 말하면 아들은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서린 씨 마음에 드시죠? 도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다시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느낌이나 소문이 아닌 명확한 증거가. 밤 9시 그는 신경과 병동복도에 섰습니다. 당직실에서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환자 차트 왜 이래? 제대로 된 간호사가 없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하다고 다야? 환자보다 내가 더 중요해. 잘 좀 하란 말이야. 이 병원 곧 내 거니까. 준혁은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머리가 있긴 해?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그만둬. 간호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네가 의사라면 나는 진실을 수술하겠다. 그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엔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두를 아프게 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노트에는 23건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서린의 말과 행동. 그는 매일 밤 서재에 앉아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6개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준혁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혁은 병원 이사회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부원장 최 교수였습니다. 최 교수님,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병원장님? 직원 인권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신경과 박서린 선생님과 관련된 건가요? 아십니까? 소문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 그분은 곧 병원장님 며느리 되실 분 아닙니까?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더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질문에 준혁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장님, 제 생각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조심하라고, 천천히 하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직원이 상처받고 있을까요? 화요일 준혁은 다시 청소복을 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CCTV 각도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도마다 설치된 카메라의 위치를 메모했습니다. 신경과 간호사실, 당직실, 회의실, 모든 곳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영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였습니다. 점심시간, 준혁은 보안팀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CCTV 영상 좀 받고 싶은데. 언제 거 말씀이십니까? 지난주 전체 신경과 병동 쪽 영상을 받고 싶은데. 보안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직원 안전 점검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의심이 읽혔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준혁은 집 서재에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린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환자와 대화할 때 그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사라지면 그 미소도 사라졌습니다. 오후 2시 영상, 서린이 간호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음성은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과 제스처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손가락질, 서류를 던지는 동작, 차갑게 돌아서는 뒷모습. 준혁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도연이었습니다. 준혁은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서린 씨랑 저녁 먹고 왔어요. 도연은 행복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 예식장 계약하기로 했어요. 같이 가주실 거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아. 네? 서린 씨가 병원에서는 어때? 동료들이랑 잘 지내나? 도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워낙 바쁘니까. 하지만 실력 하나는 확실해요. 환자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직원들은? 직원들이요? 도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세요? 준혁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 결혼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부자 관계.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전 자러 갈게요. 내일 수술 스케줄이 빡빡해서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푹 쉬어라. 도연이 방으로 들어가자 준혁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설인이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준혁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을 만났습니다. 김 과장은 20년 지기 동료였습니다. 병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과장, 자네 조언이 필요해서. 준혁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 설인의 행동, 그리고 아들의 결혼. 김 과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병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래, 이건 의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인성의 문제죠. 그리고 가족의 문제입니다. 가족의 문제? 도연 선생님께 진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이는 안 믿을 거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진실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직접 보여주셔야죠. 김 과장의 말에 준혁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방법은 병 원장님이 가장 잘 아시렵니다. 그날 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그는 신경과 간호사들을 조용히 면담했습니다. 병원장실이 아닌 외부 카페에서였습니다. 제가 병원장이지만 오늘은 그냥 한 사람으로서 듣고 싶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간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이 무섭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실수를 할까봐, 무슨 말을 들을까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두 번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직을 알아보고 있어요. 12년 다닌 병원인데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준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울었고 어떤 간호사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서린의 폭언과 무시, 인격 모독. 면담이 끝나고 준혁은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나는 병원장이기 전에 아버지다. 하지만 아버지이기 전에 이 병원을 지킬 책임이 있다. 그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인사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윤리위원회 소집. 공식 통보 부탁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말 준혁은 도연과 함께 예식장에 갔습니다. 설인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미소로 예식장 담당자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객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도연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준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름을 썼습니다. 도연이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밤 준혁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윤리위원회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직원 면담 기록, 그리고 간호사들의 진술서.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의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옳은 일인가? 아니면 아들의 행복을 빼앗는 일인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습니다. 병 원장님, 오늘 응급실에 간호사 한 명이 실려왔습니다. 누구? 신경과 박 간호사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좀 어떻게 됐나?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간호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준혁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알겠네. 고맙네, 김 과장. 전화를 끊고 준혁은 책상 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무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윤리위원회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새벽 4시 자료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윤리위원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진 5명, 각과 대표의사 3명, 그리고 간호부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한 건은 직원 인권 보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경과 박서린 전문의의 직장 내 괴롭힘번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 부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병 원장님, 혹시 이 건이 제 아들의 약혼자입니다. 맞습니다. 준혁은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공정하게 다뤄야 합니다.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정도 실수를 해? 간호사 자격도 없는 거 아니야? 서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 머리가 있긴 해?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그만둬. 세 번째 파일, 환자보다 내가 더 중요해. 잘 좀 하란 말이야. 이 병원 곧 내 거니까.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간호부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건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서린이 간호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음성은 없었지만 그녀의 몸짓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손가락질, 서류를 던지는 동작,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 다음은 직원 면담 기록입니다. 준혁은 문서를 나눠주었습니다. 각 위원이 자료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건 지난 석 달간의 기록입니다. 신경과 직원 12명 중 8명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두 같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내과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병 원장님, 이 자료들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일주일간 청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습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외과 과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소 직원으로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최 부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 원장님, 하지만 이건 도연 선생님과는 의논하셨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이 누구와 결혼하든 이 병원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서린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간호부장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방금 재생된 내용들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서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환자를 위해 완벽을 추구했을 뿐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과 동료를 모욕하는 것은 다릅니다. 간호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모욕한 적 없습니다. 단지 정확한 지적을 했을 뿐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요. 내과 과장이 자료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있긴 해. 라는 말이 정확한 지적입니까? 서린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상황이 급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고 환자의 생명이 걸렸다면 더욱 냉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외과 과장이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동료를 다그치는 건 오히려 실수를 유발합니다. 서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최 부원장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병 원장님,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한 표를 가진 위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투표하십시오. 박서린 전문의에 대한 징계 여부를.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명씩 종이에 의견을 적었습니다. 간호부장이 표를 개봉했습니다. 징계 찬성 6표, 반대 3표입니다.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옳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의사는 환자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동료의 마음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서린이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장님은 저를 처음부터 믿지 않으셨군요.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믿었을 뿐입니다. 도연 씨는 아나요? 아버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걸? 그 말에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서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운을 벗어 의자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최 부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장님, 도연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준혁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혁은 병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린 씨한테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었나요?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아, 병원으로 와라. 무슨 일인데요? 직접 얘기하겠다. 아버지 대체 무슨... 와라.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도연이 병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서린 씨 병원 그만뒀다던데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혁은 책상 위 자료를 밀어주었습니다. 읽어봐라. 이게 뭔데요? 이 약혼자의 진짜 모습이다. 도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며 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그는 점점 느리게 종이를 넘겼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직접 확인한 거다. 준혁은 노트북을 돌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린이 간호사를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다. 그래서 확인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넌 안 믿었을 거다. 그래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잖아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병원을 지킬 책임이 있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저는요? 제 행복은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아,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어요. 병원이 먼저, 환자가 먼저, 책임이 먼저.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뭐예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서린 씨한테 갑니다. 도연아, 기다려라. 왜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준혁은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로 병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내가 한 게 옳은 일이었나?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혁은 홀로 병원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간호부장이었습니다. 병원장님, 신경과 직원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괜찮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네.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5살 도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넌 언젠가 이해하게 될까?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매일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밥과 국, 그리고 텅 빈 건너편 의자. 그는 아들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준혁은 신경과 병동을 순회했습니다. 복도는 이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간호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실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직원들을 지켰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결과일까? 금요일 저녁 준혁은 도연이 자주 가던 병원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혹시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식당 창가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병원장님,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드니 김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시게. 김 과장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준혁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도연 선생님과는 연락하십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건 아무도 모르죠.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다. 언젠가는 병원장님의 선택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 언젠가가 오기나 할까? 준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주말 준혁은 집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쌓여있던 의학서적, 오래된 사진, 도연의 성장 기록. 그는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의대 합격 통지서, 전공의 첫날 찍은 사진. 모든 순간에 준혁이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그는 먼저 간 아내의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들을 택하라고 했을까? 아니면 원칙을 지키라고 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준혁은 사진을 쓰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아! 준혁이 불렀습니다. 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하자. 할 말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도연아, 아버지도 힘들었다. 저도 힘들어요.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린 씨 어디 갔는지 아세요? 지방 병원으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그건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서린 씨의 경력을 망쳤어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서린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 사람의 단점도 다 알았어요. 하지만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도연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서린 씨한테 단 한 번도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믿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이제 됐어요. 저는 아버지가 실망스러워요. 도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도연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병원장실에서 인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신경과의 새로운 전문의가 부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외과 이도연 전문의, 해외 의료봉사단 지원.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도연 선생님께서 아프리카 의료봉사단에 지원하셨습니다. 6개월 과정입니다. 언제 출발하나?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6개월. 아들은 그만큼 멀리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알겠네. 인사팀장이 나가자 준혁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말 준혁은 도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넣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봉사단 간다며? 네, 준비는 다 했나? 거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것들 넣었다. 도연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가 잘못했다.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행복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버지로서 실격이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 이 병원을 지켜야 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했다. 준혁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뭐가?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옳았어요. 저는 사랑 때문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도연아, 봉사 다녀오면 저도 아버지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는 의사요. 준혁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도연도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공항. 준혁은 도연을 배웅했습니다. 봉사단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얼굴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건강 조심해라. 네, 아버지도 건강 조심하세요. 도연이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한번 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혁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준혁은 공항 의자에 앉았습니다. 큰 창밖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비행운이 하늘에 그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신경과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40% 상승. 준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병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여보, 당신은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때로는 외롭고 힘들겠지만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도연이도 언젠가 이해할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마당에서는 환자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얀 가운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과 인사했습니다. 간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환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턴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그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의사는 환자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동료의 마음을 돌보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 그것이 진짜 의사의 길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병원은 오늘도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